한글 창제의 원리의 우수성 한번 봅시다. 학습 목표가 한글 창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한글 창제 원리.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뭐 이런 거겠죠. 자, 이 단원의 학습 요소 첫 번째, 한글의 창제 정신 이야기. 한글의 창제 정신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의 문자 생활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한글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의 문자 생활 이전. 그 다음에 한글이 창제되면서 어떤 정신과 어떤 배경에 의해 창제가 됐는지 확인해보자 이 말이네. 한글 창제의 원리 이야기.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들이 많이 나오나 보다. 바탕으로 한글 자음과 모음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한다. 그래서 여기 자음, 모음. 현대국어도 이제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한글의 우수성 탐구하기. 총 3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돼서 이해를 해야 되나 보다. 다른 문자와 비교하여 한글의 특성을 탐구하고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의미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말이네. 자, 그럼 생각 깨우기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문자를 만든 이유, 문자 왜 만들었을까? 오늘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군. 물고기를 잘 잡는 방법을 기록해두면 좋겠는데 오겠다. 어떤 방법을 기록해두면 그 방법을 뭐 할 수 있어? 그렇죠. 오래 기억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겠지. 자, 오른쪽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했는지. 지식과 정보를 전달.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방법을 전달해주는 것에 의해서 문자가 발명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오른쪽 한번 볼게. 제시된 그림을 살펴보면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감정, 지식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생각해보자. 됐죠? 그 다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왜 문자가 필요해졌는지도 알 수 있겠지. 기억이나 지식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기억, 지식을 보존. 그 다음 세대의 전수. 그 다음 의사소통.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지. 자, 이 단원의 핵심 질문. 한글은 어떤 원리로 창제됐을까? 자, 알아두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자음 기본자는, 자, 자음을 만드는데, 그죠? 자음에 기본자가 있나 봐. 자, 상형의 원리에 따라 창제했다. 상형의 원리에 따라 창제하고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음 자음자를 만들어냈다. 모음의 기본자 역시 상형의 원리에 따라 창제하고 공통점이네. 모음 기본자를 조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들었다. 자, 그럼 이렇게 보겠다. 우선은 자음은 상형의 원리에 획을 더한 거고요. 모음은 상형의 원리에 기본자를 조합한 형태가 되겠네. 그래서 한글을 어떤 원리로 만들었느냐? 이 2가지 원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다른 문자 비교되는 한글의 특성.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핵심 개념 다지기. 한글 창제 정신. 자, 한글의 창제 정신은 자주, 외우자, 애민, 그 다음 실용 정신. 마지막에 하나 더 넣는다면 창조 정신이 있어. 창조 정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창제 정신하고 창조 정신은 다른 거지. 창제는 글자를 만드는 거. 그때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느냐? 창조 정신은 그렇지, 글자를 만들었을 때 새롭게 창조했다. 됐죠? 창조 정신. 자, 창조 정신은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 8글자를 만듦. 이렇게 되는 거야. 8글자를 만듦. 그 다음 자주정신. 자주정신은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르지, 중국말은 한자를 사용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중국말과 다르다. 이게 자주정신이지. 애민정신. 글을 모르는 백성이
글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 바로 애민정신, 실용정신.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쓰도록 했다라는 게 실용정신 됐죠? 네, 그래서 우선 한글의 창제정신 하면 1. 자주, 2. 애민, 3. 실용, 4. 창조정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 어렵지만 한번 듣고 뒤에 본문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음자가 만들어진 원리, 좀 어렵습니다. 자, 우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대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자음 기본자 5개를 만들었다. 자음 기본자 5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그 나무 사이, 이렇게 기억하자. 그 나무 사이. 됐죠? 그 나무 사이. 자, 이렇게 그 나무 사이 5개를 만들었어. 자,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 획을 더했으니까 가획이겠지. 획을 더해서 가획. 자, 가획의 원리로 다른 자음자를 만들었다. 그 나무 사이에 가지를 막 치는 거야. 그럼 기역에 가지를 치면 키읔. 그 다음 니은에다 가지를 치면 티귿. 디귿에다 따 뭐 더 치면 티읕, 이렇게 되겠지. 됐죠? 뭐 이런 글자는 없겠지. 이렇게 이거 뭐 모음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지? 아무거나 막 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고 이런 것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국어에서 나오는 그런 우문을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미음에다 가지를 치면 그렇지. 비읍, 피읍. 그 다음 시옷에다 가지를 치면 시옷, 지읒, 치읒. 자, 여긴 좀 어려워. 이응에다 가지를 치면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됐죠? 요렇게 해서 요걸 가획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건 단어가 좀 이상하지. 우문이 좀 이상한데 요건 여린 히읗이라고 그래. 여린 히읗. 그래서 기역의 가획자 키읔. 이렇게 쭉. 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들어두시고, 그 다음 글자를 나란히 붙여 쓰는 원리로, 나란히 붙여 쓰는 원리. 고등학교를 가면 요거를 또 병서라고 부릅니다. 병서. 그 다음 갈바쓰기, 뭐 이렇게 또 얘기해. 갈바쓰기. 이게 병서자라고 하는데, 이 병서는 나란히 붙여 썼다. 어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됐죠? 옆으로 나란히 붙여 쓴 거야. 이게 위아래로 붙여 쓴 것도 있어. 신기한 글자거든요. 연서라고 해요. 연서. 연서. 이거는 니서 쓰기. 어려운 말이 많지?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병사하고 연서는 좀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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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옆으로 쓴다면 얘는 위아래로 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병서 뭐라고요? 갈바쓰기. 연서 뭐라고요? 니서 쓰기. 자, 기억할 건 뭐? 나란히 붙여 쓰는 원리다 라고 좀 알아두세요. 됐지? 다양한 자음을 만들었다. 훈민정음 기본자가 그죠? 기본자가 총 28글자예요. 자음이 17자고요. 모음이 11자입니다. 근데 요 17글자에 요 나란히 붙여 쓰는 원리의 글자는 들어가지 않았어. 요만큼만 집어넣습니다. 요까지가 기본자, 훈민정 28글자, 창지한 28글자. 거기에 자음 17자에 들어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모음자가 만들어진 원리, 상형의 원리. 상형, 이것도 본뜬 거죠.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의, 그죠? 이게 이제 유교에서 온 성리학, 우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모음 기본자를 만들었다. 요게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하늘이고요, 여기 땅이고, 여기 사람을 뜻합니다. 합성의 원리로 모음 기본자를 결합하여 다른 모음을 만들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더 많은 걸 배울 텐데 고등학교 제자 원리 한번 들어봐. 그러면 한 10분의 1은 알아들을 거야. 됐죠? 그거 알아듣고 다시 그거 들으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모음에 가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뭐 이런 글자도 만들어요. 이렇게 이런 글자들. 됐지? 그래서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아래하고 으하고 합쳐져요. 그래서 위로 합치면 오, 아래로 합치면 우, 요 아하고 이하고 합쳐요. 오른쪽으로 합치면 아, 왼쪽으로 합치면 이렇게 되겠지. 두 번 요, 두 번 유, 두 번 야, 두 번 여 이렇게 되겠지. 요거를 초출자라고 하고요. 초출. 요거를 다시 한번 제출. 됐어.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합쳐라. 아래아랑 으랑 한 번만 합쳐서 위로 이렇게. 이게가 초출. 으랑 밑으로 한 번만 합쳐라. 그러면 그렇지. 우. 두 번 합쳐라. 아까 오에다가 한 번 더 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제출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한글 창제 원리의 과학성. 발음기관을 관찰하여 그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상형과 과액의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문자의 모양을 보면 소리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소리를 반영한 문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를 반영하는 거 우리가 표의 문자가 있고요. 표음 문자가 있습니다. 표의 문자는 중국 글자 한자고요. 표 문자는 알파벳 그 다음 한글 히라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일본어. 알파벳하고 한글하고 일본어에 또 차이점이 있어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그냥 A, B, C 이렇게 쓰면 되지만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갖고는 발음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합쳐야 되겠죠? 일본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하나 요걸 이제 우리는 배웠을 거예요. 음소라고 합니다. 음소. 그래서 우리는 음소 문자이면서 요걸 하나로 또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음절 문자의 특징도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음소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갖고 있는. 그래서 한글과 알파벳은 원래는 음소 문자예요. 일본어는 음절 문자고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음소와 음절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특이한 글자가 되겠지. 자, 그다음 한글의 우수성.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어요. 글자와 소리가 거의 1대1로 대응하여 배우기가 쉽습니다. 체계적인 제자 원리와 모아쓰기 방식 등으로 모아쓰기 바로 뭐가 된 거예요? 그렇지, 모아 쓰는 거. 음절처럼 모아 쓰는 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하고 전달할 수 있다. 자, 나왔습니다. 한글 하면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나옵니다. 세종대왕, 중요한 거 나왔다. 한글 창제로 문맹률을 주는 데 기여한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종대왕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유네스코 문명퇴치 공로상이 떠오른다. 그 다음에 우리 훈민정음이라는 게 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훈민정음. 문법책이죠. 훈민정음. 그러니까 이거 문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동국정원이라는 문법책이 있어요. 그 문법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법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임금이 직접 써서 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취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밝힌 글이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어지 해례본 이렇게 나오는데 어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제자해 이거는 글자를 만들어진 그런 방법들을 쭉 나열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훈민정음인데 이 훈민정음이 바로 뭐가 돼요?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됐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아니고요.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 여기에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알아두자. 세종대왕상 그 다음에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무엇이? 그렇지, 훈민정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글 아니고요. 한글 아니고요. 훈민정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기 개념 다지기 한번 봤습니다. 자, 한글 창제의 원리와 우수성 한번 볼게요. 한글 창제 배경과 창제 원리 이야기.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문자 생활 알아보자. 뭐야? 뭐라고 붙었어? 그죠? 농사법을 알려주는 훌륭한 책이 새로 나왔군. 오잉. 한자로 쓰여 있어 읽을 수가 없네. 한자를 배울 처지도 아닌데. 오호.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은 이런 말을 써요. 됐죠? 근데 글자는 뭐를 썼어요? 한자를 썼죠. 그래서 말과 글이 일치하는 걸 언문일치라고 하는데 이때는 언문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은 항상 어때요?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기술도 뭐 좋은 게 나왔는데 그저 익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다라고 세종대왕이 얘기했던 거죠. 밑에 봅시다. 위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문자 생활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한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사용해 문자를 생활했다. 자, 일과 관련하여 우리 조상들이 겪은 문자 생활의 어려움. 한문 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은 평민들은 한문으로 쓰인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 그렇죠. 글로 전해지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죠. 또한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자라는 사람들도 글과 말이 일치하지 않아서 언문일치, 불일치, 우리말을 온전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 그 다음 말 구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말로는 의사소통이 가능했었겠지만 근데 글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겠죠. 자, 오른쪽 한글 창제된 배경. 우리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쓰기 위해서는 중국 문자인 한자를 따로 배워 사용해야 됐다. 중국 문자가 또 어려웠잖아요. 자, 그림 속 벽보가 한자로 쓰여져 있음을 파악하고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의 문자 생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의 문자 생활을 생각해 본다.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자, 활동 도움 2. 평민의 말을 바탕으로 그가 한자를 읽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해보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라의 어떤 일, 일어난 것들도 소식을 접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직접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양반이 그죠? 이렇게 보고 전달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에이, 너 같은 놈 바보래 라고 써 있으면 오잉? 그렇구나. 또 그러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백성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때이기도 했어.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겠죠. 어쨌든 뭐 그런 거는 그냥 역사적 이야기고요. 자, 우선은 나라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농사법도 알려주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런 농사법을 모른다라는 거지. 양반은 아는데 농사는 안 짓잖아요. 이 문제인 거지. 자, 그럼 넘어갑시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밝힌 다음 글을 읽고 한글 창제의 정신을 알아보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오, 중국과 다르다. 그럼 여기에 자주정신 여기다 써있다. 자주정신. 한자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죠?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썼네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애민정신.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저건 책에 나오진 않지만 뭐라고요? 그렇죠. 창조정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래 날마다 쓰게 하겠다. 쉽게 익혀서. 자, 오른쪽 내용 한번 봅시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취지 꼭 알아두시고요. 밝히고 있는 훈민정음 서문의 서문 현대어 풀이다. 1446년에 제작된 훈민정음은 그러니까 이거는 1443년에 창제되고요. 1446년에 반포가 됩니다. 그 와중에 훈민정음의 실용성들을 막 실험했겠죠. 그때 나왔던 작품들 중에 용비어천가 같은 것도 있어요. 자,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 어제는 임금이 직접 쓴 글이란 뜻입니다. 임금이 직접 쓴 글이란 뜻이에요. 어제 서문, 자음자 모음자의 음가와
자음자, 모음자의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한 예의.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훈민정음 서문이에요. 그 다음 예의 부분에서는 자음자, 모음자의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했고요. 훈민정음을 해설한 해례본. 됐죠? 훈민정음을 해설한 해례. 정인지에 서로 되어 있으며 흔히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자, 해례본은 한자고요. 요걸 우리말로 바꾼 것을 언해본이라고 해요. 언해본. 자, 활동 도우미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예시답안 연결 충분할 겁니다. 설명한 거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넘겨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글의 자음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탐구해보자. 자음 기본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알아보자. 발음기관의 모양, 혀뿌리의 혀뿌리, 혀끝이라고 하면 안 돼. 혀끝은 여기에 혀끝. 됐죠? 또 나중에 또 혀끝이 목구멍을 맞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혓바닥 뒤로 돌아가면 힘들어요. 안 되는 거지. 그죠? 구별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혀뿌리, 뒷부분, 앞부분이 혀끝. 자,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그렇죠. 우리 구개음이었었잖아요. 요런 기역. 요걸 뭐라고 하냐면 어금니 소리라고 그래요. 어금니 소리. 됐죠? 그래서 이걸 옛날 말로는 아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혀끝이 윗몸에 닿는 모양, 느. 요걸 현재는 치조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요거를 그렇죠. 치음이라고만 불렀어요. 자, 그 다음 입 모양을 본 떴다. 그래서 입 모양은 그렇죠. 양순음. 됐죠? 양순음. 그 다음에 소리. 오, 미쳤어. 미안. 요걸 설음이라고 하죠. 설음. 그 다음에 여기 양순음. 입술소리. 이건 혓소리. 헛소리가 아니라 혓소리. 제가 좀 전에 헛소리를 했죠. 그죠? 설음. 여기 현대국어는 치조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착각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의 모양. 요게 치음이에요. 치음. 요게 입소리. 됐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현대국어는 다 치조음이라고 하지만 중세 때는 얘를 그렇죠. 설음 하나 따로, 그 다음에 치음 하나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됐죠? 우리는 요때 니은, 시옷 요쪽 계통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치조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나는 소리 나는 위치를, 그 다음에 이 모양, 그 다음 목구멍 모양, 요건 후음이지. 목구멍 소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나무 사이 5글자를 만든 거예요. 오른쪽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 기본자 5개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획을 하나 더하는 거예요. 획을 하나 더해서 가획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다음 키역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생각해보고 같은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다른 자음들을 빈칸에 넣어보자. 이렇게. 자, 요거는 가획이라고 하죠. 획을 하나 더했다. 획을 더했다. 그래서 가획. 가획자는 소리의 세기를 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소리의 세기를 반영했다. 니은, 디귿, 티읕, 시옷, 지읒, 치읓 마찬가지로 전부 다 소리의 세기가 반영됐다. 그래서 자음의 기본자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글자 수 이렇게 보시면 키읔, 디귿, 비읍, 시읒, 치읓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음의 기본자가 17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10개, 4개. 그럼 3글자는 어디 갔을까요? 자, 넘겨봅시다. 어머, 여기 안 나왔네.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체자, 모양을 달리한 글자라고 그래서 이체자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꼭지 달린 이응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쪽에 니을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쪽에 시옷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니, 세모. 그래서 요거를 반치음이라고 하고요. 반치음. 그 다음 얘를 여린 히읗이라고 하고요. 됐죠? 이렇게 자음의 기본자 17개를 만들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그렇게 17자만 가지고 모든 글자를 다 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글자를 만들어요. 자, 어떤 글자를 만드냐면 같은 글자 또는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썼습니다. 같은 거를 붙여 쓰는 경우와 서로 다른 거를 붙여 쓰는 경우가 있겠죠. 같은 거를 붙여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을 각자 병서라고 불러요. 요건 아마 중학교 때 나오진 않을 건데 고등학교 때 나올 건데 그냥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합용병서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병서자라고 하면 병서는 뭐예요? 그렇죠.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쓴다라는 뜻이 병서예요. 이렇게. 그럼 합용병서는 뭐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글자들을 합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각자 병서는 같은 글자들을 합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로봇 같은 거. 로봇이 합체랍니다. 합체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8, 나도 8, 나도 8. 그럼 8반 있는 로봇이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죠? 합체할 때는 서로 다른 게 합체를 하는 거예요. 됐죠? 서로 다른 게 합체를 한다. 무엇은? 병서자는. 됐지? 나는 8, 나는 8, 나는 8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건 다 뭐예요? 그렇지. 그냥 각자 따로따로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각자 놀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각자 병서, 합용병서. 됐어? 자, 다음 한글 창제 당시 자음자를 오늘날의 자음과 비교해보자. 지금 어떤 글자들이 사용되고 있지? 표정이 별로 궁금해 보이진 않는다. 자, 한번 봅시다. 반치음, 예디음, 여린 히읗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모르는 자음의 이름이에요. 자, 이런 글자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요거 잘 봐야 돼요. 지금 요 모양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얘하고 지금 현재 좀 섞여 있는데 그냥 요렇게 쓰여 있는 이응이 있고요. 요렇게 쓰여 있는 이응이 있어요. 꼭지 달린 이응. 꼭지 달린 이응을 예디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음의 제자 원리는 아까 한 대로 상형.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가획. 자음의 기본자에 뭐를 더한다?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참고로 요 글자 있죠? 요 글자. 요 글자는 기본자 28글자 중에 자음 17자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요런 글자도 있었다고 그랬죠. 요렇게 밑에 동그라미, 쌍비읍 이런 것들을 순경미라고 불러요. 순경어. 이런 것들을 위아래로 썼다. 됐죠? 그리고 이걸 연서라고 그래요. 연서. 됐죠?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한글 모음자가 만들어진 원리. 모음자, 요 하늘의 둥근 것은 하늘을 본떠서 만들었다. 둥글다. 그 다음 땅은 평평한 것. 모양이 서 있음은 그렇죠. 사람. 그래서 지인을 상용했다. 이렇게 된 거죠. 할 수 있겠지. 다 외워야 돼. 모음 기본자의 다른 모음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 보자. 여기 아래아랑 으가 합쳐져요. 그래서 아래아랑 으가 합쳐지는데 위로 합치겠다. 그 다음에 아래아랑 으를 합치는데 밑으로 합치겠다. 이렇게 되겠지. 아래아랑 이를 합치는데 오른쪽으로 합치겠다. 아래아랑 이를 합치는데 왼쪽으로 합치겠다. 이렇게. 원래 이것도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 오른쪽 할 땐 요거를 양성이라고 했었고요. 밑에 왼쪽으로 할 때는 음성이라고 했었어요. 땅에 미치니까 음성이겠지? 땅 위니까 양성이 있고, 사람이 오른쪽 해가 뜨시니까 뜨는 곳이니까 양성, 해가 지는 곳이니까 음성, 음지 이렇게 했던 거야.
거기에다가 다시 어떻게 아래아를 한 번씩 더 첨가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진 거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부분을 초출자라고 하고요. 요걸 제출자라고 해요. 이해 가니? 우선 안 가도 그냥 들어두어. 다시 또 설명할 거니까. 문제 풀면서 또 한번 정리하면 되고요. 다음 글자들을 예로 들어 모음자를 자음자에 붙여 쓰는 방식. 모음자를 어디에? 자음자에 붙여 쓰는 방식을 설명해 보자. 하에 모음아는 자음자 히읗의 오른쪽에 늘에서 모음자 은은 자음자 니은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 요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부서법이라고 해요. 부서법. 왜 이렇게 자꾸 아는 척 하냐고요? 아는 게 많아서요. 자, 부서법인데 지금처럼 오른쪽에 붙여 쓰는 걸 우서법이라고 하고요. 밑에다 붙여 쓰는 건 당연하겠죠. 하서법이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중에 아직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친구들이 글자를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됐죠? 이거는 아이들이 아직은 부서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우서법, 하서법 이렇게 꼭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어렵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글자를 쓸 때 초성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중성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밑에, 종성은 여기다 쓰는 거죠. 됐나요? 또 종성을 또 뭐 왼쪽에 붙이거나 위에 붙이고 이런 친구는 없잖아요. 그죠? 강 건너가자 강 뭐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강 건너가자 강 이렇게 쓰진 않죠. 강 건너가자 강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서법, 그 다음에 하서법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밑으로 쓴다. 자, 모음의 제자 원리 상형. 모음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떴다.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들었다. 합성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음자 어느 정도 됐고요. 한글의 우수성 탐구하기 한번 봅시다. 한글의 우수성 탐구하기. 다음 문자와 비교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탐구해보자. 다음 만화를 보고 한글과 한자의 특징을 정리해봅시다. 자, 목, 심. 한자는 각 글자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의 수만큼,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의 수만큼 글자가 많이 필요하죠. 알려진 글자 수가 5만 자 이른다고. 우와, 이 지금 표정 봐. 됐지? 이걸 다 외울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렇지, 힘든 거지, 그지? 반면에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라서 한자보다 글자 수가 적지요.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를 조합해서 많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자로군요. 이야, 엄청 좋아하죠. 왜? 그렇지, 우리 한글의 우수성 때문이지. 공부할 게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오른쪽 다른 문자 비교하여 한글의 우수성 탐구하기.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인 한글의 특징을, 자, 중요한 거야. 뭐라고?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인 한글의 특징을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인 한자와 비교하여. 자,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와 비교하여. 뭐 이건 색칠 안 해도 되겠지, 중국 글자니까. 자, 그 다음 갑시다. 이런 건 뭐 그냥 밑줄 쓰지 말자. 중국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해할 수 있는 답안이다. 하나의 글자가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의미를 나타낸 한자는,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가 음과 상관없이 의미를 나타내는,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의 수만큼 많은 글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죠. 근데 발소리를 기호로 나타낸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를 조합하여 많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자이다. 우수한 거죠. 그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글 창제의 우수성. 자, 어떤 내용일까요? 한글 아와 영 알파벳 아의 발음을 비교하고 차이점 말해보자. 사과, 나이, 차, 애플, 에이지. 얘들도 봐요. A인데 어떨 땐 애플, 어떨 땐 에이지, 그 다음에 어떨 땐 아. 그럼 이게 A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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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어떨 때는 요렇게 발음하고, 어떨 땐 요렇게 발음하고, 어떨 땐 요렇게 발음하고, 발음하는 게 좀 어때요? 엉망,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똑같지.
사과, 나이, 차 이렇잖아요. 얼마나 깔끔해. 자, 그럼 봅시다. 한글의 아는 아라는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되지만 알파벳 아는 단어에 따라 에이, 그 발음이 달라진다. 됐죠? 에이, 이렇게. 한글과 영어 알파벳에서 비슷한 소리를 나타내는 잠들 모양 비교해라. 위에 뜻도 어떨까요? 한글, 이건 좀 어렵습니다. 한글은 요렇게, 알파벳은 요렇게 된대요. 한글은 소리가 비슷한 글자끼리 모양이 비슷해요. 글자의 모양을 보고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요렇게. 얘는 뭐예요? G하고 K, 의미가 또 모양이 완전 다르죠. 얘는 어때요? 완전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도 이렇게 막 복잡했는데, 그죠? 밑에서도 또 어때요? 복잡하네. 근데 우리는 깔끔하죠. 그죠? 이렇게 깔끔하죠. 자, 뒤에 갑시다. 이와 달리 영어 알파벳은 소리가 비슷한 글자라도 모양이 전혀 달라서 글자 모양을 보고 글자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됐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또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진 한글의 우수성 살펴보자.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뒤쪽 요거 진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두 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요게 천지인 글자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아는 아래야 이는 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음을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든 합성의 원리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죠? 모음자 인식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자음자 최소형 자판 요때는 니은에다가 획추가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게 더 편리하냐라고 한다면 하나의 글자를 썼을 때 적은 수가 나오면 돼요. 됐죠? 하나의 글자를 썼을 때 적은 수가 나오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카 한번 해볼까요? 카.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끝. 오케이. 그러면 얘가 더 편리해요. 그럼 다른 글자는 얘가 더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걔가 더 편리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문제 풀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지금 뭐예요? 그렇죠. 워밍업 한 번 정도 쭉 보는 거. 자, 17개의 글자로 구성된 자판 1에서 모음자 이것을 조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2개의 글자로 구성된 자판 2에서는 획추가를 단추로 활용하여 가액을 통해 배치된 자음과 외 다른 자음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특성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수성 나오죠? 천지인 자판과 그 다음에 나라끌 자판 이렇게 하나 두시면 그 특성은 천지인 자판은 모음자의 특성에 기본을 맞췄고 그 다음에 나라끌 자판은 자음자의 최소형 자판에 맞췄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뭐예요? 한글은 적은 수의 글쎄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모음자 최소형 자판은 합성의 원리가 적용됐다. 자음자 최소형 자판은 가액의 원리가 적용됐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고 중국 키보드 봤어요? 중국 키보드. 우리나라 키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 키보드는 이렇게 돼 있죠. 글자를 다 쳐야 되는 거 이렇게 됐죠? 중국 키보드. 됐습니까? 이게 좀 불편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작 원리를 이용해서 키보드를 좀 바꿨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우리나라는 참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만세. 자, 그다음 요 한글의 장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요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 때문에 가로 쓰기, 세로 쓰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됐죠? 그래서 버스 노선 안내판도 그렇죠. 출발점, 종착점, 중간 정류장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진짜 좋아요. 영어는 근데 뭐만 할 수 있어요? 가로 쓰기만 할 수 있어요. 됐죠? 영어 알파벳으로 쓴 버스 노선 안내판은 긴 정류장 이름을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여 보여주어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 가로 쓰기, 세로 쓰기 자유롭습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다.
영어는 풀어쓰기를 해요. 그래서 가로쓰기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쓰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 한글하고 영어랑 비교해보고 한글하고 뭐 어쨌든 그죠? 중국말 비교해보고 어쨌든 한글이 우수하죠. 그죠?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선은 훈민정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